자, 은행권 수신 거부 이야기가 있던데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신 거부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굳이 수신을 늘릴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 그 이유는요, 역마진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수신 거부 형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들이 저축은행이죠. 그러니까 역마진이 난 거다. 왜 역마진이 나느냐? 세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되죠.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 두 번째는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요 세 가지가 저축은행 시장에 역마진이 나도록 만들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는요, 일맥상통합니다.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수신금리와 채권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죠. 즉,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플러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연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금리와 예도 수신금리를 올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내려버렸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는 최대 20%예요. 근데 수신금리를 한 4.5% 정도만 한다. 그러더라도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100만 원을 4.5%로 빌려서 연 45,000원씩 주면서 20% 받아가지고 20만 원씩 받으면 개이득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누가 나한테 맡겨놨다고 해서 100만 원을 다 빌려가는 게 아니라 빌려가는 건 한 10만 원밖에 안 빌려가. 그럼 나는 이자를 45,000원씩 주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이자는 2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러면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터지게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저축은행이 터지면 왜 안 되느냐? 다시 앞 광고 가서 정부가 숨기고 있는 부동산 붕괴 징조들 여기 2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저기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은 가장 숨기고 있는 건 부동산 PF다. 왜냐면 이번에 부동산 PF의 현황 공개를 어디서 막았느냐? 금, 감, 원에서 막았다. 금감원에서 부동산 PF 공개를 막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금감원은 오히려 공개하라고 압박해야 될 곳이 막았다는 소리는 그만큼 되게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과거에 부동산 PF 터지면서 터진 곳들이 어디예요? 저축은행. 근데 이번에는 플러스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사 이런 곳들이 다 걸려있죠.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한 거예요? 저축은행 역마진 나니까 은행권 수신금리를 눌렀죠.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예금 못 올리게 만들고 그러면 채권 발행하잖아요. 채권금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정부 적자가 심하면 국채 발행해야 돼서 실질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국채 발행하는 대신에 한은에서 마통 빼다 쓰고 그 다음에 그 환율 안정자금 빼다 쓰죠. 그래서 채권 발행을 안 해요. 여기에 기관을 통해서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 안 올라가게. 근데 정부가 손실 나고 있는데 기관 통해서 채권 매입까지 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적자가 커질 거란 소리예요. 오래 못한다는 소리예요. 총선 때까지만 버틴다는 거지. 그러면은 은행권에는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예금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대출금리랑.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저축은행에서도 수신금리를 낮출 수가 있죠. 근데 수신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금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수신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수신고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돈이 없다. 대출을 안 내주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니까 수신금리 낮추고 채권금리 낮추니까 이게 읽으면 우리가 아는 곳들 있죠? KB, 뭐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이런 곳들 여기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금리 올려버리니까 자금이 다 뺏기니까 저축은행도 금리 못 올렸었는데 저축은행이 금리를 낮춰요. 그리고 대출을 줄인다. 그러면 이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줄여서 밀려난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불법 사범용으로. 언론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딱 그 얘기만 하잖아요. 법정 최고금리 때문에 밀려난다. 물론 법정 최고금리도 영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했고 이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충분히 연동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 당시에는 워낙 저금리였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24%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깎아서야 맞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대출을 안 내주게 되면 여기 가는 것 경우도 있고 못 가게 되면 뭐가 터지는 거예요? 경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
은행이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에 따라서 은행이 대출을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답이 다 보이는 거죠.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 1금융권에서 주담대 축소하고 있죠. 주담대 왜 축소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금리 누르고 자영업자를 도와주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손실 날 것은 어디서 메꿔야 돼요? 안 그래도 이번 3분기에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은 줄어들고 상매각해서 털어내는 빚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요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요게 문제가 되는 거. 자, 수신 금리가 낮아요. 수신 거부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비싼 금리로 수신 받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 확실히 확보되는 돈, 적금 금리는 아직도 높죠. 이런 상황인데, 자, 수신 금리를 낮추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대출 금리를 낮춘다든가 혹은 대출 금리를 안 낮추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곳들도 있죠. 역마진이 나는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대출 받기도 힘들어져요. 근데 대출 받기 힘든 건 일단 둘째치고 수신금리를 낮추면 이 자금이 어디로 이동한다? 코인, 주식, 부동산. 근데 부동산은 그렇다 칩시다. 부동산은 올라가는 거 정부에서 너무 올라가는 거 바라진 않을 거야. 왜냐면은 그러면은 명분 다 잃거든요.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부동산 연착륙도 아니고요. 부동산 보합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주식시장. 주식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자본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식시장 살리려고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수신금리 낮추고 공매도 폐지하고 등등. 왜냐면 주식시장 때문에 또 기업들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다 보면 요거저거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저희가 그래서 댐에 비교를 했어요. 댐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댐에 구멍이 나면은 여기에 구멍이 났어요? 그럼 물이 이만큼 차 있으면은 적어도 여기까지 물은 빼고 나서 여기를 이제 뭐 세멘으로 메꾸든 튼튼하게 메꾸든 해가지고 잘 메꿔야 되는데 물을 안 빼고서 저기를 메꾸려고 하는데 메꿔져요? 저기서 물이 계속 새어 나오는데 시멘트를 집어넣어도 시멘트가 말라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잖아요. 부실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검단 아파트 무너진 쥐땡 건설에서 타 지역에 자땡 아파트를 짓는 곳을 가봤더니 우중타설하고 있더라. 우중타설이 뭐예요? 비 오는데 세면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비 오는데 세면질 하면 문제 생기죠. 농도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저기서도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세면질 해서 막아줘요? 시멘트만 계속 흘러나오지? 그 손가락을 막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럼 이 손가락을 막고 있으면 내가 다른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경제가 제대로 안 살아나는 이유가 부동산을 안 잡고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니까 경제도 안 살아나는 거고. 그 다음 내가 손가락을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구멍은 벌어지죠. 그러면 결국에는 댐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딱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다. 경제가 왜 안 살아나냐? 물가가 왜 안 잡히냐? 물을 빼지 않고 댐을 막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신 거부에서 나오는 현상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저축은행에서 수익성이 안 난다. 자, 1금융권에서 대출 줄이고 2금융권에서 대출 줄여요? 그러면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줄이게 되면은 거기서 하위로 못 받는 사람들은 2금융권으로 밀려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2금융권은 상위이기 때문에 2금융권에 받을 수 있는 대다수들이 2금융권을 못 받고 불법 4금융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은 대출 못 받아서 파산이 나오거나 뭐 회생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생 파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가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경매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매매도 안 되지만 분양도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분양권 거래도 입주권 거래도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건설사 손실이 늘어나게 되죠. 건설사 손실이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 PF는 더 내주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부동산 PF는 위험 가중치가 붙어서 우리 보험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보험도 사고 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무사고 운전자하고 보험료가 같아요? 보험료 많이 타간 사람들은 보험료 더 비싸게 받죠. 그것처럼 PF가 여기저기서 터지게 되면 PF 금리는 엄청나게 오를 거고 PF를 잘 내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PF도 터지죠. 건설사도 터지죠. 건설사 터지면 어떻게 돼요? 땅이 경공매로 나오죠. 땅값 떨어지죠. 그럼 땅값 떨어지면은 거기에 짓는 아파트라든가 상가 가격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왜 떨어진다고 하냐? 아니 수신금리 올려 떨어진다고 수신금리를 내려 떨어진다고 그러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의 아파트 가격이 있는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넘어선 가격이 어떨 때 유지가 되느냐? 코로나 때처럼 0%대 기준금리 1% 2% 정도 되는 대출금리 요 정도에는 아슬아슬하게 버틸 수 있는 젠가탑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바람이 조금 더 세졌죠.
그럼 쟁가도 무너지겠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 사이클상에서도 20년, 21년은 오르면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질병 사태가 터져서 생겨난 일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이클에서 벗어났고 그러니까 도저히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고 DSR은 60%대까지 올라가고 이게 다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데 손가락은 10개예요. 11개째 위기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막고 있는 게 10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조금씩 슬금슬금 새어나오고 있는 거다. 5월부터 금리 올라가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수신을 줄이고 있다. 이금융권에서. 수신을 줄이고 있다는 게 지금 얼마나 한계에 온 시장이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소리예요.